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언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스쳐 지나가듯 던진 다녀올게가 혹시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일도 만날 거라고, 다음 주에도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이별을 예고 없이 들이밉니다. 1998년 10월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댐 스몰 지역에 있던 무덤들을 이장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무덤들이 물에 잠기기 전에 이장해야 했기 때문이죠. 고고학자들과 발굴팀은 수십 개의 무덤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수백 년 된 무덤이니 뼈와 흙, 그리고 몇몇 부장품 정도가 전부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무덤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관 안에서 나온 것은 뼈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쓰인 편지였습니다. 발굴팀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450년 전의 편지. 누군가 죽은 사람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옆에는 낡은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투리. 삼으로 만든 조선시대의 평범한 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자세히 살펴보니 이 미투리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신발 안쪽, 발 뒤꿈치가 닿는 부분에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신발 속에 정성스럽게 짜넣어져 있었습니다. 발굴팀은 현장에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450년 전 한 여인이 죽은 남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편지, 도착할 수 없는 주소로 보낸 편지. 하지만 그 편지는 45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1998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역사책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의 사랑입니다. 왕의 이름도 전쟁의 기록도 아닙니다. 다만 한 남자를 사랑했고 그를 떠나보내야 했던 한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4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왜 우리를 울리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종 23년, 서기 1533년, 경상도 예안현, 지금의 안동 지역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이응태, 31살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양반가의 자제였지만 그리 높은 벼슬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생원시에 합격한 그저 평범한 양반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녀를 원희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낳은 딸의 이름이 원희였기 때문입니다. 양반가의 여인이었지만 역사는 그녀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의 이름은 대부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녀가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응태와 원희 엄마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아마도 부모님이 정해준 혼처였을 겁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결혼이 그랬으니까요. 처음 만난 날 두 사람은 서로를 어떻게 봤을까요? 낯설었을까요? 아니면 첫눈에 마음이 통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혼인 후 그들에게는 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이 원희. 아마도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랐을 겁니다. 이응태는 딸바보였을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빠하고 달려드는 딸을 안아 올리며 웃었을까요? 그리고 1533년 원희 엄마는 다시 임신합니다. 둘째 아이였습니다. 이응태는 기뻐했을 겁니다. 이번엔 아들일까 또 딸일까?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며 미소 지었을 겁니다. 여보, 이번엔 제게 딸을 하나 더 주세요. 원희 같은.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어야죠. 그런 농담을 주고받으며 평범한 행복 속에 살았을 두 사람.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1533년 6월, 이응태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시 기록으로는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급성질환이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 같으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도 목숨을 앗아갔으니까요.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약을 써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원희 엄마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밤을 새웠을 겁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곧 나아질 거예요. 자신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렇게 되뇌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응태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31살의 젊은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슬픔에 잠겼습니다.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슬픔을 느낀 사람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원희 엄마는 그저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남편은 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왜요? 왜 저를 두고 가세요? 그녀의 입술에서 겨우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장례는 복잡했습니다. 예법에 맞춰 모든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염습을 하고 관을 짜고 묘지를 정하고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원희 엄마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풍습에 죽으리에게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함께 묻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부장품이라고 하죠. 고인이 생전 아끼던 물건이거나 저승길에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을 관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원희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무엇을 함께 넣어드려야 할까? 옷, 책, 아니면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신발. 저승길은 멀고 험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발이 아프면 어쩌지? 신발이 없으면 맨발로 가야 하는데, 차가운 땅을 밟으며 가야 하는데. 원희 엄마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신발을 만들어 드리기로. 미투리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삼을 꼬아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엮어나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미투리를 짜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으로만 짠 미투리는 딱딱합니다. 발뒤꿈치가 쓸릴 수도 있습니다. 오래 신으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당신 발이 아프면 어쩌지? 그래서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조선시대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몸이기에 함부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반가의 여인은 더욱 그랬습니다. 머리카락은 정성스럽게 길러서 올려 묶었습니다. 하지만 원희 엄마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삼과 함께 섞어서 미투리를 짰습니다. 특히 발뒤꿈치 부분에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이제 당신 발이 아프지 않을 거예요. 신발 한 켤레가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신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몸 일부를 넣어 만든 신발.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끝내야 할지. 결국 그녀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적어내려갔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첫 문장부터 울음이 터져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썼습니다. 당신은 나를 언제 데려가실 겁니까? 당신 생각을 하니 슬퍼서 미칠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은 오직 나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믿을 곳이 당신뿐이었는데 당신은 나를 버리고 가버렸으니 나는 누구를 믿고 어찌 살아갈 말입니까?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마음이 그 종이 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꿈에서라도 당신을 보고 싶은데 꿈에서조차 볼 수가 없으니 당신이 나를 잊으신 것입니까? 우리 아이는 이제 곧 태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이 아이에게 바보지 얼굴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합니까? 그녀는 또 썼습니다. 우리가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백발이 될 때까지 함께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만 남기고 가셨습니까? 당신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갈 말입니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쪼록 몸조리 잘 하시고 제발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데리러 와주십시오. 제발 저를 데리러 와주십시오. 편지를 다 쓴 그녀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관 속에 넣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섞어 만든 미투리와 함께. 관이 닫혔습니다. 이응태의 시신은 관 속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발에는 아내가 만들어준 미투리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가슴 위에는 아내가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지로 향하는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여가 움직였습니다.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원희 엄마는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무거웠지만 그녀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남편을 보내는 마지막 길이었으니까요.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관이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흙이 덮였고 봉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응태는 땅속에 묻혔습니다. 아내의 편지와 함께, 아내의 머리카락이 섞인 신발과 함께. 그리고 원희 엄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집이었습니다. 아니, 빈 집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딸 원희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뱃속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에게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가지? 그녀는 중얼거렸을 겁니다. 몇 달 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응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원희엄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을 닮았어요. 누미, 당신을 닮았어요.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조선시대 과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을까요? 밤이면 그녀는 남편을 생각했을 겁니다. 함께 누웠던 이불을 만지며, 함께 먹었던 밥상을 차리며, 함께 걷던 마당을 거닐며. 당신이 보고 싶어요. 그녀의 편지는 땅속에서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영원히 읽히지 않을 편지, 영원히 답장이 오지 않을 편지. 하지만 그 편지는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신발도 남편의 발에 신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도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하지만 그 사람을 완전히 떠나보낼 수 없는 것. 자신의 일부를 함께 보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희 엄마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녀는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당신에게 갈 수 있겠네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편지에 써놨던 대로 저를 데리러 와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말처럼. 그녀가 남편 곁에 묻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부부가 함께 묻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미투리와 함께, 머리카락과 함께. 그렇게 450년이 흘렀습니다. 1998년 10월, 안동. 무덤 속에서 발견된 편지와 미투리는 조심스럽게 수습되었습니다. 450년 동안 땅속에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보존 상태가 좋았습니다. 밀폐된 관속이었기 때문이었죠. 발굴팀은 편지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편지였지만 450년 전의 철자법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읽어나가자 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울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고고학자들, 발굴팀원들, 심지어 인부들까지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450년 전 한 여인의 슬픔이 1998년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흔들었습니다. 이런 편지는 처음입니다. 한 고고학자가 말했습니다. 수백 년 된 유물을 다뤄왔지만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 처음입니다. 미투리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신발 속에 섞인 머리카락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DNA 분석 결과 그 머리카락은 무덤 주인인 이응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신발에 넣었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발표하며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머리카락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자르지 않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을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것도 신발에 넣기 위해서. 남편의 발이 아플까봐, 발 뒤꿈치가 쓰일까봐. 이것은 단순한 애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신입니다. 극한의 사랑입니다. 이 소식은 신문에 실렸습니다.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울었습니다. 1998년 IMF 경제위기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450년 전 한 여인의 편지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힘든 것은 지금만이 아니구나. 450년 전에도 사람들은 슬펐고 아팠고 사랑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도 우리를 울린다는 것을. 편지는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미투리도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남편을 잃은 사람들, 아내를 잃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편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450년 전에도 이렇게 아팠구나. 나도 사랑했는데.
편지는 그렇게 4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원희 엄마, 이름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한 여인, 역사책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어떤 왕의 업적보다, 어떤 장군의 전쟁보다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젠가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일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다음 주에도 함께 할 거라고,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원희 엄마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떠났고 그녀는 영원히 닿지 않을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 문장을 우리는 쓰지 않아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누군가를 떠나보내거나 누군가에게 떠나보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희 엄마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읽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함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 라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쑥스러워도 괜찮습니다. 내일 회사에 가시거든 동료에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라고. 작은 말이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전화를 걸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잘 지내? 라고. 그 한마디가 450년을 뛰어넘는 편지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지금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희 엄마의 편지는 450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450년 전 한 여인이 남편에게 쓴 편지. 그 편지는 영원히 남편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내일도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말해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그 말이 450년을 건너온 편지보다 더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원희 엄마, 당신의 사랑은 45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를 울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감사합니다.